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의 고희선이라고 하고요. 다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준비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창의교육 수업 콘서트에 참여하게 된 경남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 공동연구원 고희선이고요. 저희 창의교육 거점센터는 경남대학교 최호선 교수님을 필두로 경상대학교, 그다음에 본양대학교, 대구대, 인제대, 수남중학교 외에 저희 경남 지역의 초, 중등 교사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디자인 싱킹을 적용한 창의교육 해외 사례, 그리고 디자인 싱킹을 기반한 창의 수업 적용 사례 두 사례를 이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저희 센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희 센터는 2019 1차년도에 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창의교육 초등 프로그램, 중등 프로그램 4종을 개발하는 주 과제를 미션으로 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호프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4종이 개발이 되었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중학교 현장에 적용하였고,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캠프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교사 연수 프로그램 1종, 그리고 또 워크숍도 이렇게 실시를 하였고요. 또 해외 창의 이야기를 주제로 프레존에도 이렇게 월 2회씩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 다양하게 이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네트워크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2000년도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나 지금 열심히 노고프라는 주제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라든가 또 사회에 관련된 문제로서 연결하는 호프 플러스라는 주제로 사종을 지금 거의 개발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이런 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서 교과와 연계해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예비교원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디자인 싱킹 경진대회를 아직은 실시하지 않았고요. 지금 홍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교사 연수자료, 프레존,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앞으로 더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디자인 싱킹 기반의 창의교육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4가지 사례를 이러한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운영 사례인데요. 아기돼지 삼형제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디자인 싱킹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익숙해져 계신 분이기도 한데 사실 디자인 싱킹이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사실 디자인 싱킹의 핵심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알고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생각의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뉴턴이 우연하게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것과 같이,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알아낸 것과 같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설계함으로써 전혀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곳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생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특별함을 이끌어내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기돼지 삼형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의 메리 콜맨이라는 공공도서관 사서분이신데요. 지금도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계시고 도서관 커리큘럼과 또 이런 도서관과 학교 교육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12주 동안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4개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12주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이 과제는 일단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동화에서 나오는 3마리의 아기 돼지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집을 설계해 보세요 라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 과제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 요소를 좀 더 깊이 있게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아기 돼지를 위해서 보다 나은 집을 디자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 배경,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평소보다 더 깊게 살펴봄으로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디자인 띵킹 단계를 우리가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생각하기, 프로토타입, 테스트하기 순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6단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했고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원래는 공감하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메리는 디자인 띵킹 과정의 첫 단계를 공감하기라는 말보다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또 아기 돼지 삼형제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기 돼지 삼형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폴 갈돈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돼지죠.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볏짚, 막대기, 벽돌로 집을 짓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 버전입니다. 첫 번째 이 동화책을 보고 아이들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2가지의 문제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늑대는 돼지를 먹고 싶어 했다는 거고 2번째는 2마리의 아기 돼지들이 늑대의 공격을 막을 정도로 튼튼하게 집을 짓지 않아서 결국 먹잇감이 됐다라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2가지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아이들이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인데요. 해결책 첫 번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던 셋째 아기 돼지의 판단과 행동으로 늑대의 입김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벽돌집을 지어주면 된다. 이런 해결책을 아이들이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굴뚝 아래 이제 물을 끓여서 늑대를 유인해서 공격 위험을 우리가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제거를 하면 된다라는 2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자, 2단계는 팀 구성원이 이제 통찰한 내용을 다시 정의하고 이제 집중하는 단계인데요. 원래는 이제 보편적인 그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서는 이때 정의하기 단계인데 이 메리는 관찰하기 단계라고 재정의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특히 이야기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의 배경에 따라서 문제와 해결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이들이 관찰하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째 단계에 사용한 아기 돼지 삼형제는 좀 다른 이제 동화책인데요. 앞에서 봤던 건 전통적인 버전이라면 이거는 수잔 오웰이라는 또 동화 작가가 쓴 책인데 내용의 큰 흐름은 동일해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돼지가 다르죠. 네, 야생 돼지고요. 배경도 여기는 사막입니다. 미국 남서부의 사막을 배경으로 하였고 그리고 여기 늑대가 아니라 코요테가 이제 늑대 대신에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다른 요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토론하고 또 전통 버전과 어떻게 다른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배경이 변경되면 캐릭터라든가 문제라든가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하는 이유는 목표는 이야기의 배경이 이야기의 여러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2단계에서 이게 지금 사는 지역에 따라 배경에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과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예시를 들어보면 뭐 바다나 산, 도시, 열대우림 등등 각기 다른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재료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다양한 주택의 종류와 새로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결말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물고기 상어가 나오기도 하고 바다가 배경이 된 곳은 해초와 산호도로도 집을 짓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도시를 배경으로 한 경우에는 이제 돼지가 아니라 고양이와 개가 캐릭터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등 아이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이제 배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문제와 솔루션 또 결과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경험을 하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네, 3단계는요, 이제 정의하기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2단계와 좀 다른 점은 아이들이 이제 배경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요, 그 등장하는 대지의 특징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이전에 읽었던 버전하고 다르게 이제 등장인물 성격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건데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했던 또 아기돼지 삼형제가 좀 다르죠. 포릴 로젠 슈워츠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기 닌자가 나와요. 아기돼지 삼형제인데 닌자 버전인 거예요. 자, 이 책을 보면서 아이들은 각 돼지들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를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또 이 아이들 이 단계에서 돼지들의 특성을 보면서 돼지들이 집을 짓는 그 재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벼우면서도 강한 재료는 무엇일까? 또 각 건축 재료의 단점은 무엇일까? 등등등 이 돼지들의 특성에 맞게 이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목표는 캐릭터에 대한 공감 수준을 상승하게 되었고요. 네, 상승하기 위한 목표였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돼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자, 4단계는 이제 아이디어 도출 단계인데요. 이 아이디어 도출 단계를 할 때는 앞에서 3단계까지는 좀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어서 원활하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내용들이 나왔다면 4단계에서는 좀 더 큰 그룹으로 이제 형성을 해서 아까 그 아이들이 제시했던 세 번째 단계에서 제시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큰 칠판에 붙여서 뭐 어떠한 아이디어도 다 수용을 해주는 거죠. 정말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디어까지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다 수용을 해줍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일단 아이디어가 무수하게 나오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범주합니다. 뭐 여기 사례에서 프로젝트에서는 뭐 가드, 함정, 미로, 미끼, 보안 등 다양한 주제로 그룹화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이들의 의견과 이 선생님의 의견을 포함시켜서 크게 3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범주화했습니다. 1, 2, 3으로 되어 있죠. 아이들은 대체식품 공급, 우정, 보안에 대한 큰 3가지 범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늑대가 만약에 돼지 말고 다른 먹이가 있었으면 돼지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돼지가 아닌 다른 식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나왔고 그 단어로 이제 유목화된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생각은 돼지가 이제 늑대와 친구였다면 아마 잡아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우정이라는 개념으로 대한 생각으로 범주로 하였고요. 마지막은
그 세 번째 돼지가 집을 튼튼하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았더라면 돼지가 아마 무사했을 것이다 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해서 이에 따른 아이디어로 큰 세 가지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이걸 어떻게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할지를 또 계획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 프로토타입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집을 짓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부분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또 모여서 아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했잖아요. 그래서 팀워크, 그 다음에 공동 작업에 대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이제 향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결과물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나면 사실 이 프로토타입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그 공감에 초점을 두고 만들잖아요. 근데 최종 사용자가 여기서는 돼지거든요. 그래서 돼지에 초점을 맞춰서 각 재료들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면서 집을 짓는 내용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이 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개입은 최소화하고요. 물론 그룹 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있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과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사용자가 돼지인데 돼지가 지금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를 공유하기 이름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가상의 인물이니까 그 아이디어를 낸 그 그룹에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공유를 합니다. 이 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계획한 것과 그 다음에 왜 이런 디자인을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비디오로 전체 진행 과정을 비디오로 제작을 하고 이 비디오를 그 교실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밖으로까지 확장시키고 또 특이하게도 여기는 그 모든 학교 단체에 온라인으로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집 모양을 학교에 전시하게 되는 것으로 12주 동안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아기 돼지 3마리의 집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 그리고 교사 이런 어른들과 타인과의 협업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었다. 아이들이 이제 뭐 저널 같은 것도 쓰고 하니까 또 웃음이나 문제 해결, 협상 퀘스트, 뭐 실패,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는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가치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가치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과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데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되는 게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공감 능력과 창의성을 이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는데 이제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네요. 네. 자, 이 사례에서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된 프로젝트인데요. 기간이 좀 짧죠. 그러나 디자인 싱킹 서비스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부 내용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학생 아이들 대상이었기 때문에 빈곤이라는 좀 사회적인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숙자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숙자의 주거 문제가 이게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라고 아이들끼리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숙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바로 운송용 팔레트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주자라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는 그 프로그램의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외에도 이런 노숙자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팔레트로 집을 짓는 프로젝트가 꽤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쨌든 중학생 아이들이 자신이 스스로 설계도도 작성하고 그리고 건축 자재도 자기네들이 수급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도움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 설계 도면의 기초로 자재를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분류하고 절단하고 그리고 시간까지 이 중학생들이 모두 다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집이 큰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중학생 친구들이요. 그래서 7.5제곱미터의 작은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의 주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지금 설계도도 학생들이 함께 서로 만든 것이고요. 운송용 팔레트의 나무들도 서로 분리하는 것도 학생들이 모두 주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제 미국 사우스캐롤리나 중학교가 있는 인근에 노숙자들이 머무는 임시 수용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임시 수용소에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빈 곳, 노숙자,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이런 교과서로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경험을 이 과정을 통해서 체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 도면인데요. 이런 설계 도면은 학생들의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렵고, 이 담임 선생님과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 도면을 만들고, 실제로 이 팔레트가 엄청나게 쓰레기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사실 최근이 아니라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이 운송용 팔레트를 활용해서 이 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학생들이 직접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학생들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그런 행동 양식을 배우게 되고요. 아이들은 프로토타입의 실패 과정 속에서도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새로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싱킹의 방법론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또 습득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머릿속 지식과 가슴속 지식인데요. 가난이라는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 현상에 대해서 지금 빈곤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건축 자재, 설계 방법과 같은 인지적인 지식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 노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슴속 지식을 같이 융합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사진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금 네모난 것들이 지금 바로 이 집이거든요. 이런 집을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임시 수용소니까 이렇게 단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렇게 계획안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지역사회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이제 사례는, 앞에 두 사례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사례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루라는 나라에서 활용한 프로젝트 디자인 띵킹 그 프로세스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선 사례인데요.
페루의 이노바 스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사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이 학교를 개설할 때부터 그 디자인 싱킹의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인 아이데어와 함께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환경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교육 과정도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일단 디지털 학습 도구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아이들의 하루 일과의 절반 정도는 교사가 프로젝트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교사는 가이드 역할만 하고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뭐 칸 아카데미라든가 타임 투 노로 등 학습 시간, 자체 학습 시간에 디지털 학습 도구를 매개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시간을 잘못 이해했네요. 저는 40분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었네요. 네, 그러면, 네. 일단 페루에서 진행된 이노바 스쿨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해도 아마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음 선생님 두 번째 사례는, 우리 그 디자인 신기 거점센터에서 국내에 적용한 사례를 황희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황혜정 선생님. 네, 잠시 화면 공유하면 되지요. 잠시만요. 네. 네,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학기제 주제 중심 수업에서의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발표하게 된 월산중학교 교사 황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에서의 주제 수업으로 디자인 싱킹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12차 시로 경남대 디자인 싱킹 개발 프로그램을 수업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 아이들이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디자인 싱킹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을까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생각하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하기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디자인 싱킹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디자인 싱킹 준비하기 단계로 디자인 싱킹 이해하기와 팀 구성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디자인 싱킹 이야기에서는 디자인 싱킹과 관련된 영상들로 이해를 돕고 디자인 싱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서 관련 영상들을 보고 구글 설문지로 질문에 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어려움이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디자인 싱킹의 의미를 우리 아이들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해볼까로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그중에 뭐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이나 싸움 없는 학급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을까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은 자유학기 선택 수업이다 보니까 5개 반에서 4~5명의 인원들이 모였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각 반별로 5개 팀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대면 수업일이 많지 않아서 서로 어색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활동이 필요했었고, 각자 손바닥을 그리고 손가락 끝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을 적게 해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팀 이름을 정하는 것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빌딩 활동으로는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질문으로는 팀원들과 처음 만났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떠한지, 디자인 싱킹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의 기대감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각자 해당하는 감정 카드를 골라서 팀원들과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감정 카드를 모아서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로 이어졌었는데요. 디자인 싱킹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협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팀원 간의 공감에서 문제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는 아이들이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감하기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했었습니다.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경험 이야기하기와 관찰하기, 페르소나 만들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험 이야기하기로는 평소 독거노인에 대해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포스트잇에 적게 하고 붙이고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가면서 독거노인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는 활동이 되도록 했고요. 다음으로는 관찰하기는 독거노인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아이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하고 더 상세하고 깊게 대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AEIOU 관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줌 회의실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것을 각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팀 카톡방에 애들끼리 또 다시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고요. 공감하기 단계에서 페르소나 만들기는 독거노인과 관련된 인물을 가상인물로 설정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페르소나 활동지의 그 나의 푸념 한마디를 보시면 요즘은 사건 사고가 많아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고민을 가진 페르소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민 사연과 아이고 고민 사연과 바라는 점에서 아이들이 초점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가 해결해 주고 싶은 고민 사연을 가진 페르소나를 선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서는 팀에서 선정한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해서 통찰과 요구를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찰은 학습지에서 혼자 살아서 도둑이나 강도가 될 수 있어 위험하므로 요구는 CCTV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과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CCTV를 대신해서 할머니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로 문제 정의문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생각하기 단계입니다. 많이 쓰이는 방법인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였고요. 그 브레인스토밍 4가지 규칙으로 룰을 정해놓고 특히 비판 금지, 어떤 생각이든 자유롭게 표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해서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적어 붙이게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비슷한 것끼리 유목화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여기 아이들이 아이디어 생각하기 활동에서 이 사진들 보이시죠? 자기들끼리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인상 깊어서 사진으로 넣었는데 엉뚱한 아이디어더라도 서로 재미있게 이해하고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아이디어 분류가 이제 끝나면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팀에서 아이디어 평가표를 작성을 합니다. 평가 기준은 팀에서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모든 독거노인이 사용할 수가 있는지, 페르소나의 고민 사연을 해결이 되는지 같은 문제 정의의 방향에 맞게 평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점수가 어, 가장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데 이때 또 놓치기 아까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결합을 해서 또는 수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를 시각화해 보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아이디어 적용 전과 후를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고 실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해 보도록 한 다음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 만들기는 주변의 간편한 재료로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종류로는 물리적으로 제작된 프로토타입, 와이어 프레임, 스토리보드, 스톱모션, 디자인 시안 등의 이런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한 작업 결과물들인데요. 먼저 물리적으로 제작된 프로토타입으로 어, 종이가 비에 젖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한 폐지 수감입니다. 아이들이 이 프로토타입을 발표를 하고 다른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눈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 전구를 달고 멀리서도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무거운 폐지를 옮기기 쉽게 바퀴, 수거함에 바퀴를 설치하도록 아이디어를 개선을 했었습니다. 폐지 수거함에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적어놓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건강책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체크판을 만들어서 배부하자는 아이디어를 표현한 프로토타입. 그리고 이 팀은 혼자 사는 할머니의 안전을 위한 경찰 홀로그램을 스톱모션으로 나타낸 팀입니다. 짧은 영상이라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누군가 나타나면 경찰 홀로그램이 나타나서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이들은 폰으로 진짜 금방 뚝딱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형태의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이 팀은 폐지가 있는 장소, 폐지의 양, 수거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허탕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폐지 알림이 앱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글씨를 확대하는 기능, 그리고 길을 안내해주는 기능을 추가해서 아이디어를 개선을 했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의 입장에 아이들이 공감을 하고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데서 공감하기 단계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팀은 폐지줍기가 아닌 다양한 직업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앱으로 프로필을 설정하며 인공지능 도우미가 일거리를 추천해주는 어르신 필수 앱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이 친구들도 노인들이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과 음성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서 아이디어를 개선했었습니다. 이 팀은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활용해서 무릎 보호대를 직접 만들어서 실험도 해보고 제작 과정을 디자인 시안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마스크 코 고정하는 부분에 있는 철사가 무릎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스크 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렇게 끼워서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토타입 발표 후에 얻은 피드백을 통해서는 또 다른 친구들이 마스크는 이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것인데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테스트하기 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줌에서
팀별로 발표를 하고요. 좋은 점과 개선할 점들을 정리를 해서 그 해당 팀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보완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일반인들 몇 개월입니까? 마지막으로 수업 과정을 되돌아보고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디자인 싱킹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디자인 싱킹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에 대한 질문에 그림 보시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그림처럼 디자인 싱킹 수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에서의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디자인 싱킹 적용 후에 아이들 변화를 보면 디자인 싱킹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으로는 팀원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안 맞을 것 같은 생각들이 모여서 특별해져서 좋았다. 팀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과 생각했던 것이 좋았다와 같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등교하는 날도 적은 학교 생활에서 함께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가보는 활동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결과물을 한번 실행해봤으면 좋겠다처럼 의견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결과물을 현실 적용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수업 과정에서의 제약으로 인한 아쉬운 점들은 수업 재구성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싱킹 수업을 통해 자신이 변화된 점으로는 의견을 말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와 같이 디자인 싱킹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문제 해결하고 창의적인 사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역량까지 향상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디자인 싱킹을 수업 현장에 적용해 보신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이들의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과 서로 협업하면서 협력하고 문제를 해 나가는 과정들의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와 같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 자료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제 메일로 밑에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교우정 선생님 좀 빨리 진행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네. 네, 고호정 선생님. 네. 바로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창의교육거점센터에서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을 적용한 신호중학교 교사 구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기반의 창의 융합 교육이라는 것으로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목차를 살펴보면 동아리 학생들의 수업 사례와 그 다음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학생들의 수업 사례로 저희 학교는 동아리 학생은 총 13명, 중1부터 중3까지 13명으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총 13차 시로 실행이 됐지만 시간상으로는 20시간 이상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내 친구의 책걸상을 디자인하기였습니다. 수업의 흐름도는 지금과 같고요. 준비 단계는 저희가 공감이라는 것이 요즘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했는데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유명한 패트리시아 무어 영상 시청을 통해서 각 학생들이 모두 시청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통해 다각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팀 구성을 할 때는 저희가 총 3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방울 쌓기라는 동전 위에다가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씩 쌓아 올려서 마지막에 제일 많이 쌓아 올린 사람,
그리고 종이컵과 빨대를 통해서 협력하여 누가 빨리 6개의 종이컵을 쌓아 올리는가라는 미션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이는 친구가 팀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원의 손가락 그리기 활동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에 미션을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 모양의 건전지와 전기 전도체의 테이프, 그리고 LED 전구를 통해서 팀원의 손가락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 보자라는 미션을 주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팀원 간의 경쟁도 있었지만 팀원 내에서 서로 협력하여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창의적 능력까지 향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으로 공감하기를 본격적으로 실행하였고요. 사연이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 동아리 친구가 하나 사연을 가져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 학교 생활이 조금 불편합니다. 좀 더 이 친구에게 맞는 책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에게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 거였는데요. 이 친구를 보면 성경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두 성경이에게 동의하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 키가 저희와는 조금 다르게 외소증을 겪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내가 만약 성경이라면 학교 생활에서 힘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답변이 왔는데 그 중에서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다. 세수할 때 손 씻기가 어려울 것이다. 학교 올 때 힘들 것이다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을 좁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성경이라면 이 상황에서 힘든 점은 무엇일까?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학생들은 40분씩 수업을 해서 7교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40분씩 해서 7교시까지 다리가 둥둥 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성경이가 무엇이 가장 힘들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친구들이 그제서야 그렇게 2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이 친구가 무엇이 힘든지를 모르다가 이제서야 이제 다리가 짧아서 이게 힘들었겠구나. 몸이 작아서 앞을 보기가 힘들었겠구나. 팔이 닿이지 않을 것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심층적인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질문지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듯이 부정적인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불편할까? 힘이 들까? 어려울까? 그런데 성경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질문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너 뭐가 힘드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만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힘든 표정 말고 넌 무엇을 좋아하니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3가지를 넣어서 긍정적인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의자 높낮이를 조절하는 게 편해? 아니면 발받침을 설치하는 게 편해?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뭐가 편하지?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됐고요. 마지막에 보면 의자나 책상의 재질과 디자인은 무엇이 좋아? 어떤 것이 좋아?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질문에도 부정적인 질문, 긍정 질문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진행 과정은 소개하기, 저희 동아리를 소개하고 왜 진행하게 되었으며 너는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 그리고 이게 참여해 준 것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감 지도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say, think, do, feel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o에서 보면 성경이의 행동에서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 불편하고 내려올 때는 점프를 해야 됐으며 올라갈 때는 책상이나 무엇인가 잡고 올라가는 게 불편해 보였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필 부분입니다. 여기서 놀림이나 뒷담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을 원망, 그리고 이상한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지 말았으면 한다는 그런 감정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공감을 통해서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텝 2 문제 정의하기에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학교 생활에서 성경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시 저희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실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불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발받침대가 필요했고 책상 높이 조절, 그리고 팔걸이 등등이 필요해 보였으며 그래서 POV라는 포인트 오브 뷰라는 관점을 통한 문제를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이는 무엇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를 통해서 해보았더니 대체적으로 책상과 걸상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의 정의로 성경이만의 책갈상을 디자인해보자 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본격적으로 성경이만을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스텝 3로 들어갔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의자와 책상이라는 분류를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각화를 했더니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약간 유선형으로 만들어준다던가 옆에 서랍을 만들어준다던가. 그런데 이때 성경이에게 다시 이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너는 무엇을 수정하면 좋겠는가? 디자인을 피드백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책걸상의 이동이 조금 편했으면 좋겠어요. 서랍장이 필요해요. 등등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2차로 피드백을 고려한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퀴, 그리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 또 다른 모둠의 팀에서는 이렇게 발받침대를 설치해서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팀별로 서로 합치해서 최종적으로 3차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하나의 디자인으로 동아리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적은 성경에게 직접적인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실현 가능한지 의견이 필요로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학교 근처에 있는 목공 사장님을 찾아가서 성경이 키를 고려해서 이러한 책상과 의자가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불편한 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이렇게 역시 저희와는 다른 아이디어 설계도를 보여주셨고요. 저희는 책상에다가 아이디어를 붙였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의자 밑에는 사용 공간이, 빈 공간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장, 서랍, 저희가 성경이가 키가 작아서 뒤에 있는 사물함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서랍장을 만들어서 책을 보관했고요. 그리고 이건 발판입니다. 평소에는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발을 당겨서 계단으로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최종적인 디자인은 성경이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책상과 걸상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스텝 4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책걸상을 직접 만들기에는 첫 번째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공 사장님과 함께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 액자 만들기를 위해서 사포 작업, 그리고 스테인 칠하기, 스텐실 작업 후에 액자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요. 이날 하루 10시간은 거의 소모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의자, 그리고 책상을 모두 사포 작업. 보시면 성경이도 자기도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기꺼이 흔쾌히 저희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서랍에다가 스텐실 작업도 해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스텐실 작업은 모두 성경이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성경이가 나는 이 디자인이 좋아요. 이 위치에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100% 반영하여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의자 뒤에다가 이름까지 저희의 이름들을 새겨서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체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을 보면 저는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게 성경이라는 친구가 중앙에 책걸상, 완성된 책걸상에 앉아있는 포즈입니다. 이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아이였구나. 지금 보면 찡그러지듯이 웃는, 처음으로 이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이 성경이라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친구에게 무엇인가 해주었거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교실에 갖다 놓은 모습입니다. 교실에 갖다 놨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사실 성경이는 검정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칠하고 싶었지만 전문가 분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역차별이라고, 그것은 성경이에게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것을 별 차이 없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 뒤에 테스트는 모든 학생들이 한번 앉아보고 공감하였고요. 마지막은 평가지를 활용하여 자기평가, 동료평가,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제가 지금 잘 나오진 않았지만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는 스텐실 작업이나 책상을 만든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질문지를 만들었을 때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입장에 서서 불편한 질문이 아닌 긍정적인 질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는 것에서 저는 또 한 번 학생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의 변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학생들은 공동체 역량, 당연히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공동체가 늘어났고요. 성경이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사고력이 향상되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개입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당연 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소감을 발표한 영상인데요. 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서 사실은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고 이때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대표로 그냥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 주셨던 세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한테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또 사례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경남대 창의교육 거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